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 영상에서도요, 지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단기 가격들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지금 29.1K, 2K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자, 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현물 ETF가 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이 마이클 셀러 형님이 또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과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일어날 변화들,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미국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그저께는 이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어제도 차익 실현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격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3대 지수 모두 다 뭐 0점대 초반의 어떤 변화들이었기 때문에요. 큰 폭의 하락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장기 국채 금리 상승과 연결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10년 만기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어제 하루 동안에 굉장히 좀 크게 치솟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18%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이후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 더 장기 국채죠. 이것도 4.3%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신용등급이 이제 강등이 되면요, 채권 시장의 금리가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신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채권이라는 게 미국의 신용과 관계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채권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신규 채권에서는 더 금리 높은 걸 발행을 해야지 사람들이 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 시장이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 또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 금리가 상승할 때는 투자자들이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를 더 선호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주식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또 증가하게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 시장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소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애플과 아마존이 또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실적들이 여전히 굉장히 좋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가격을 잘 또 방어를 해낸 거죠. 자, 그런데 어제 발표된 주요 지표들은 보면은 경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까지 썩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시그널들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별 3개짜리 중요한 지표들을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은 예측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을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5개월 만에 최저치에서 다시 증가세로 숫자가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지금 보시면은 예측치를 하회를 했고 이전보다도 꽤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 업황이 절대적으로 50입니다. 50보다 높으면 어쨌든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부 다 부진하고 예측치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어떤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 비제조업이라는 게 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가장 주력 사업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52.7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나 50을 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확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보다는 좀 큰 폭으로 줄고 있고 예측치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 수치도 완전히 마냥 안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발표될 또 중요한 고용지표들을 보시면은 상황들을 좀 더 선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80%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무빙이 제법 있었는데 결국은 거의 뭐 일자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도지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끝났는데요.
네, 지금 0.1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0.14%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1%에서 뭐 3% 정도로 다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리플도 3.16% 하락을 했고, 뭐 솔라나라든지 뭐 도지코인, 뭐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트코인이 반감기가 딱 도래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연일 이틀 동안 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지금 상승을 했고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 50.3%입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2계단 상승해서 54입니다. 예, 중립 상태가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매수벽을 보시면요. 어제 28.5K에 있던 매수벽이 약간 옅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28K 하단에 있는 매수벽은 오히려 좀 더 짙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VD 차트로만 봤을 때 이 가격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이 고래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 CVD 차트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매수벽의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매도벽을 한번 보면요. 제 생각에는 요 구간 정도의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 차트상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29.5K에 있던 매도벽은 굉장히 옅어져서 지금 있는 듯 맞는 듯 얇아져 있는 상태고요. 가장 뚜렷하게 만들어진 매도벽은 지금 30K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저항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위쪽으로 30.5K 위로 또 매도벽이 존재하고 31K 매도벽도 여전히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29.5K 부근 요 하단에 있는 구간들을 통과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요. 이후에 30K 그리고 31K, 32.4K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가장 큰 갈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가격을 유지해왔던 이 녹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는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가격이 제법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그거는 두 번째 큰 규모의 고래인 이 보라색 고래가 이제 물량들을 조금씩 넣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고래도 약간 메인 물량을 넣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또 고래들 사이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가장 큰 고래와 두 번째 고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게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중요한 기사들과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좀 먼저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비트코인이 2025년 4월 이전에 1.3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2025년 4월이면은 반감기가 지나고 1년 후의 시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좀 시점이 거리가 좀 있죠. 자, 이 주장을 한 사람은 가상화폐 금융 서비스 회사인 언체인드의 공동 설립자인 조 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반감기의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에 걸친 반감기에서 이벤트 후에 약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자, 그 다음 얘기가 흥미로운데요. 본인이 봤을 때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비트코인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3만 달러를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반감기까지 3만 달러대만 유지를 한다고 해도 12개월 후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어떤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거래량 추이들인데요.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저항 영역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장 큰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29.3K에서 지금 30.3K 부근에서 아마도 이 강한 저항들이 좀 일어나고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CVD 얘기할 때 29.5K 하단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렉트 캐피털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 영역이 29.2에서 3K 부근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다시 되찾아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 지금 추세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29.2K 아래에서 지금 가격대가 아직은 머물러 있는데 이걸 뚫고 다시 정확하게 테스트까지 마치고 완전히 지지선에 굳건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주봉 차트로 살펴보면은 지금 어떤 움직임이냐,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딱 지지를 받고 올라오려면 이 구간에서 어디를 뚫어야 되느냐면 이 저항 영역을 뚫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격 추세를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건 매도세와 매수세가 지금 뭐 어떻게 공방을 벌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고 결국은 관건은 이 구간을 뚫고 올라왔을 때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암호화폐 분야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이 구간들을 이제 뚫고 올라올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주장들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클 반데포프라고 하는 분은요, 비트코인이 지금 29,3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3만 달러를 곧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악셀 키바라고 하는 분도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3만 4천 달러까지 충분히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주소 활동이요, 8월에 들어서면서 지금 3.5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단기적인 가격 어떤 반등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0BTC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의 주수가 15,870개입니다. 그리고 이 고래들이요, 11.5밀리언의 BTC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절반이 넘는 59.2%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이요, 지난 12주 동안에 27,755개의 BTC를 또 주워 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이 저가에서 계속해서 고래들은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래들의 이제 보유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이 고래들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이 매우 좀 집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또 다른 온체인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은 상어나 PC, 새우로 계속해서 지금 다시 이동되는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뜨거워지면은 자연스럽게 또 지갑의 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수치에서 계속해서 이 수치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시면 이 고래들의 매집이 상승할 때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하는 건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온체인 지표라든지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분석가들의 의견들, 이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곧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용호상박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비트코인 그 구간대를 보시면 매입과 매도의 어떤 그 타원, 원 크기가 굉장히 똑같거든요. 그만큼 지금 접전을 치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대가 좁은 밴드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은 응축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기간들이 길어질수록 더 향후에 큰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기사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더리움 선물 ETF 상장한 곳이 6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투자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신청이 늘어나게 되면요, 제도권으로 더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그만큼 기관들의 유입이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제 리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에 대해서 영상을 추가적으로 꼭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자,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코인이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는가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자,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리플의 어떤 회사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이 리플랩스가 지금 미국에서 사업길이 막히니까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서 글로벌 사업들을 확장을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국의 중앙은행과도 협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돼 있고 그 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아니면 두바이 같은 곳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요, XRP의 사용성도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는 XRP를 사용하지 않는 엑스커런트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향후에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프라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가요, 최근에 또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지금 가격을 또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 자금 수십억 달러가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이 이 마이클 세일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사기가 좀 꺼려지기 때문에 대체 상품처럼 지금 샀던 게 이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 주가의 측면에서는 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은 매입을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기업의 가치도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클 세일러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사의 투자 전략은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ETF가 출시되더라도 본인은 비트코인을 현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흥미로운 조사가 있어서 하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생성형 AI인 바드에게 100달러의 여유 자금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트코인. 여기에다가 30%를 배정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더리움이고 25%를 배정하겠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55%를 투자했습니다. 50% 이상 투자했으니까 굉장히 선택을 좀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인데 카르다노의 15%를 투자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70%를 썼고 남은 30%는 솔라나, 폴리곤, 샌드박스에 나누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 몇 가지만 더 보고 중장기적인 기술적인 관점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지금 후보들이 가상자산을 두고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또 다른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공화당도 비슷한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좀 싫어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론 드산티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암호화폐와 반암호화폐 간의 어떤 대립구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월드코인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자,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홍채 인식을 하고 그 월드 아이디를 등록을 했죠. 그래서 무려 론칭 전에 200만 개 이상의 월드 아이디가 등록이 됐는데, 지금 케냐가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홍콩에서 드디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 암호화폐 거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의 가상자산 시장의 문이 이제 완전히 열리기 직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크립토코인이라는 기술적인 분석가의 관점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이분이 2015년, 16년 시점부터 2017년까지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이 당시 불장 때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고, 반감기 사이클 상에서 얼마나 많은 저항 영역과 얼마나 많은 하락을 겪었는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하고 하락을 겪었던 구간이 무려 이 사이클 하나에서 5번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지금 저항 구간도 지금 몇 번을 만났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023년의 상황이 좀 요 부분과 거의 닮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퍼스트 하이를 한번 찍은 것이고, 지금 이 저항 영역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저항 영역.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상승했다 또 만나고, 이 구간 반복이 얼마나 많이 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감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크게 상승하면 크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와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급등하는 코인에 올라타지 않고 차분하게 어떤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3주봉 RSI 차트를 가지고서 지금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떤 이 흐름을 갖다 페이스 1, 2, 3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점이었던 구간들은 결국 어디에 닿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이 구간까지 가서 닿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이클의 탑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바닥이었던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보라색이 RSI 차트인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 RSI 차트가 이 페이스 1과 페이스 2 사이에 이 가장 중요한 이 저항 영역을 뚫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뚫기 직전에서 계속해서 지금 못 뚫고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또 단기적인 큰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어서 좀 불리시한 관점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또 다음 주부터는 여러 가지 균형적인 관점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